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신내림을 받지 않았다. 일단 저희 집안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상님들 중에 무당했던 분이 계시고 제가 생전에 알던 분은 저희 외할머니가 신당을 차리고 구슬하고 그런 모습을 고등학교 때까지 봤죠.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된 지 한 10년 됐네요. 그땐 충격이었죠. 그리도 이쁘장한 누나가 그런 걸 할 줄이야. 그때 제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집안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말하는 게 편합니다. 첫째 누님이 기가 워낙 센지라 또한 신내림을 받아야 할 팔자인데도 거부하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30 후반이 돼가는데도 애가 안 생기더군요. 고전무용을 하는지라 살풀이 이런 거로 간접적으로나마 떨칠 수 있다 합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고요. 그리고 둘째 누님은 정말 뭐랄까 그냥 보통 약한 여자입니다. 기가 워낙 약하고 골골하는지라 겁은 뭐 대한민국 최고죠. 왜 신내림은 집안 대대로 여자 쪽으로 내려가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럽니다. 결혼하고 둘째 누나한테 그게 간 거죠. 저희 집안 사람들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온지라 무당되는 거 무지무지 싫어라 합니다. TV 보니 어떤 연예인은 울며 불며 무당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군요. 저희 누님들도 그러면 어쩔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뭐랄까 그게 작은 누이한테 발동을 한 거죠.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외여자하고 아이가 손잡고 침대맡에서 쳐다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매형도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그러니 부부 금실이 점점 안 좋아지고 다툼이 끊이지 않아 저희 친정집에 자주 보따리를 싸서 오곤 했습니다. 그때 작은 누이가 해주는 말이 신랑이 한번 안으려 하면 모녀가 나타나서 많이 쳐다보고 신랑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웬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천장에서 빤히 내려다보곤 한답니다. 그것도 시익 웃으면서 마치 비웃는 양요. 그러고 간혹 기분이 언짢을 때라든가 느낌이 이상할 때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천장에도 그 여자가 공중에 붕 떠 있답니다. 그런 날은 여지없이 신랑하고 꼭 싸우게 된답니다. 그때 저희 작은 누이는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할까봐 작은 누이는 그동안 숨기고 있던 건데 그걸 아신 어머니와 저희 집안은 난리가 났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죠. 어떤 스님에게 가보니 아버지가 아직도 승천하지 못하시고 떠드시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저랑 어머니랑 비구이 스님하고 아버지의 산소 가서 한복을 태워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작은 누이는 천주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십자가고 성경책이고 뭐고 다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년간 공을 들이니 그나마 조금 잠잠합니다. 부부 금실도 다시금 좋아지고 하는데 지금처럼만이라도 잠잠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누이는 지금도 거의 반무당이죠. 술 한잔하면 가끔 헛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여친을 사귈 때 그 여친 헤어스타일하고 그날 입고 나온 옷까지 맞추더군요. 남자 쪽도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귀신이나 이런 거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아주 어쩌다 보곤 합니다. 예지몽이 아주 잘 맞고 또 관상하고 손금을 쬐금 봅니다. 근데 손금은 되도록 안 봐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혹 나도 그렇게 될까 봐요. 또 직감이랄까? 갑자기 언뜻 담배를 피다가 옆집 아저씨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 몰라라 하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어머니한테 엄마 옆집 아저씨 뭐해? 했더니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대 이러더군요. 그리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올가을에 해외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술떡들 때쯤 연예인 A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답니다. 예전에 천기누설야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10년 후에 뭐가 되며 전생에는 뭐였으며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알 수 없이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뭐 고인이 된 분이니 언급은 더 이상 삼가하겠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타고 뉴스를 처음 들은 게 A모 씨 사망설이었습니다. 어찌나 불쌍하고 안타깝던지. 신이 들어 신내림 받지 않는 가족들은 불행하게 사는 쪽이 많다는데 뭐 무병이라던가 이런 거로요. 저희는 그런 게 덜해서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종류를 몇 가지나 아시는지요? 처녀귀신, 달걀 귀신, 물귀신 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는 워낙 많은 신들린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무 귀신.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큰 고목을 당목 또는 도당목이라 하여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위하고 명절 산신제 기호제 등을 지냈다. 평소에도 그 나뭇가지를 꺾는 일은 없지만 특히 제사를 지낼 때는 금줄을 치고 주변에 황토를 뿌리는 등 정결하게 한다. 정약용도 산림경제에서 고수에는 귀신이 모여든다 하였고 중국의 고대 전설에는 동해 가운데는 도삭산이 있고 그곳에는 도대목이 있는데 그늘 넓이가 3,000리에 걸쳤다고 하며 여기에 귀신의 무리가 모여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무자흐, 무죽이라고도 한다.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 망령이 위안을 받지 못하고 고독과 불만 속에서 지내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기가 되어 온갖 심술궂은 가해행위를 자행한다고 여겼다. 총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무자귀에 속한다고 한다. 물귀신. 대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물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 익사시킨다고 한다. 예로부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곳에 고사굿을 지내고 물귀신을 위안하여 발동을 막으려는 풍습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해신이라 하여 동해신은 강원 양양에서, 서해신은 황해도 풍천에서, 남해신은 전남 나주에서, 북해신은 함경 경성에서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 지냈으며 칠독신이라 하여 전국에 이름난 7곳의 나루터, 즉 서울의 한강, 평양의 대동강, 의주의 압록강, 공주의 웅진, 장단의 덕진, 양산의 가야진, 경원의 두만강 등에서 춘추로 오색 추패를 물속에 던지고 제사 지냈다. 목적은 수재를 없애고 강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태미 난을 비는 데 있었다. 용신도 물귀신의 일종이다. 미명귀. 남편에게 못다 한 미련 때문에 부처에게 붙어서 괴롭힌다고 한다. 부처가 병이 들게 되었을 때 미명귀의 지시라 하여 무당을 불러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였다. 또는 근본적으로 퇴치한다 하여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화장하고 큰 굿을 하기도 하였다. 미명귀는 남의 아내로 젊어서 죽은 여자의 귀신을 가리켰으나 점차 그 뜻이 확대되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청춘 과부 귀신을 통틀어 이른다.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원귀가 되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한다. 송각시 손말명이라고도 한다. 처녀는 인생에 많은 여한이 있으므로 죽어서도 미련이 남아 귀신이 된다는 것이다. 살아서 만족한 생을 보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원기가 되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귀신관인데 송각시도 그런 종류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묘령의 처녀가 죽으면 원혼이 송각시라는 악귀로 변해 다른 처녀에 붙어 다니며 괴롭힌다고 한다. 따라서 예로부터 처녀가 병이 나면 송각시가 붙었다고 하여 무당을 불러 처녀의 의복을 전부 꺼내놓고 옷에 붙은 송각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 처녀가 죽으면 송각시가 되지 않도록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묶거나 가시가 돋친 나무를 관 주위에 넣고 매장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사거리의 교차점이 되는 곳에 시체를 은밀히 매장하여 많은 남자가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처녀 귀신의 못다 품정을 달래는 풍습도 있었다. 보살. 대체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는 할머니 귀신들이 상당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이름으로 인해서 점집을 가리켜서 보살집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로 봐서야 참 좋은 뜻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무녀가 보살이라고 생각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보살이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니라의 의미라고 하면 적절하겠다. 그야말로 이름만 보살이고 실제로는 무녀의 집이 되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선녀와 비교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덕귀신. 보통 건축물을 수호하는 귀신이 각각 있다. 그 귀신은 어떤 조건에서 한 번씩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귀신이 덕귀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덕귀신은 보통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그런 매너 있는 귀신이다. 몽달귀신. 이름은 좀 얄궂어도 총각 귀신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몽달귀는 면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몽달귀라고 하는 것이다. 여하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얻어먹지 못한다는 것에서 다소 억울한 고언이라고 봐야 하겠다. 무슨 신 무슨 신 하듯 귀신 자체가 존칭어이고 저희 조상들은 모든 만물을 상대하고 자기 자신은 하대해왔죠. 이처럼 저희 조상들은 귀신 자체를 인정해왔고 악행 자체를 두려워했겠죠. 그 정도로 토속신앙이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입니다. 미신과 풍습은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당집이나 신당,
스님이 있는 절에 가보면 다들 보살님이라 칭합니다. 그건 사람에게 이름 또는 별명이 있듯이 무당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군 보살함은 장군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셔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애동보살이라 하면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애동보살이라고 합니다. 애동보살이 된 분은 예지력이 뛰어나고 신기 또한 총명하여 그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지만 그 능력은 고작 3년만치도 못 갑니다. 그 뒤로는 능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뛰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다만 기도하거나 많은 수행, 공력을 들이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당집에 보시면 대나무에 천을 많이 묵어 놓았는데 그것은 천왕대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틀리지만 사용하는 용도는 같습니다. 빨간, 하얀 천을 많이 묶어 놓는데 빨간 천은 구슬 전문으로 하는 무당, 하얀 천은 손님만 보는 무당. 두 개 다 있으면 두 가지 다 하는 무당입니다. 요즘은 도시에도 들어와 있는데 깃발 자체가 없는 곳도 종종 눈에 띕니다. 어쩌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못 꺼내게 되었네요. 저희와 인연이 깊으신 비군 이스님이 신당을 차린 기묘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를 여의신 어머니는 충북 증평 어느 사찰에서 공양스님으로 3년간 계셨습니다. 절에서 밥 해주고 뒤치다거리 이것저것 하는 분도 공양스님이라 칭합니다. 뭐 다른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아침부터 꼬박 예불 드리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좀 알겠지만 그 어린 나이엔 왜 어머니가 거기 가시고 스님들께 밥을 지어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없어 슬펐는데 어머니마저 집안에 안 계시니 8살이었던 저에겐 그저 괴로울 따름이었죠. 물론 누나들이 둘이어서 잘 챙겨주었고 우리 할머니를 제2의 어머니처럼 따랐죠.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가 찾아와 반찬거리 해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시고 하는 게 고작이고, 전 그때부터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생각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절이라는 걸 제 시야에서는 단지 우러머니를 뺏어간 존재 정도였습니다. 비군 이스님들의 일상도 다른 스님들과 같습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하셔서 예불 드리고 아침 공양 준비하고 또 예불하고 아침 운동하고, 방학 때는 가끔 저를 데리고 가서 한 일주일 정도씩 있던 적도 있으니까요. 근데 절에는 과자랑 사탕이 참 많더군요.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그때 썩은 덧니가 아직도 있죠. 어린아이가 마냥 귀여우셨던지 언제나 사탕을 훔치러 절 안을 기웃기웃대도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스님들도 다른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참깨를 심어야겠느니 오늘 저녁은 뭘 해먹까, 장작은 다 펴놨느니 대화 주제가 이런 식이죠. 그때 인연으로 하여금 아직도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그러고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스님은 하산을 하셨는데 충북 내수였던가 남비산 어느 마을 산중턱에 조그마한 사찰을 차리셨더군요. 어찌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 1년에 서너 번씩은 아직도 꼬박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도하고 소원도 빌고 옵니다. 사찰을 차리려면 신당을 모셔야 하는데 그 스님은 어디다 세워야 할지 고민이셨다고 합니다. 산중턱이라 인가 마을과는 좀 떨어지고 아무리 스님이라지만 많이 무서우셨답니다. 산의 전기도 세서 그때 저희 어머니를 부르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 사찰에 한 달간 머물게 되셨는데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하며 서로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이틀 지났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찰 앞에 조그만 샘이 있고 거기에 공양 그릇들과 공양밥 그릇이 매일 같이 있었는데 물 뜨는 소리와 그릇 달긋달긋 하는 소리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희한하다 생각하시고 창문 틈으로 슬쩍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검은 그림자의 남자가 밥을 우걱우걱 손으로 퍼먹고 있답니다. 희한하네, 산중턱까지 거지가 찾아와서 밥을 먹나? 배가 많이 고픈 가보네라고 저희 어머니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음날 물을 뜨고 밥을 새로 바꾸러 가셨는데 희한하게 밥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무서워하는 스님에게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잠자코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도 계속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에 나가볼 용기는 안 나고 해서 또다시 창문 틈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와 같은 상황이더랍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퍼먹더랍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스님께 말씀드리니 나도 봤어 이러더랍니다. 걸귀야 걸귀. 걸귀는 굴어 죽은 거렁뱅이 귀신이죠. 흔히 제삿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거나
사찰 같은 곳은 무서워 못 들어가고 근처를 기웃기웃대회하며 먹을 걸 찾는 귀신인 거죠. 스님이 화장실 갈 때도 기웃기웃하고 밤에 뒤에 졸졸 따라다니다가 숨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속으론 좀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죠. 또 가끔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그곳은 제가 지금 차로 끌고 다녀도 마을에서 한 2km쯤 떨어진 아주 외진 곳이었죠. 그 시간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저보고 그런 곳에서 살려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해코지는 안에 신경 쓰지 말고 봐도 모른 척해. 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으셨죠. 그러던 중 밤에 꿈을 꾸는데 웬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남자가 삶에서 물 떠먹고 거기 놓인 밥을 손으로 또 퍼먹더랍니다. 얼굴은 씻지 않아서인지 거무죽죽했고요. 그런데 바로 뒷산위에서 새하얀 옷을 입으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내려와 내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서 성 물러가거라. 호통을 치시니 놀라서 냅다 튀었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산이 저렁저렁 울리던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호통을 치시고 뒷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시고 나서 그 뒤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형체도 못 보셨죠. 그 꿈을 그대로 비구니 스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옳지 됐어. 라고 비구니 스님이 말씀하시더니 산 뒤에 바로 신당을 모시게 되었죠. 산신을 모시는 신당이었는데 산신령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나 여러 모습으로도 변해서 나타난답니다. 믿으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스님들의 말씀이죠. 산에 사찰을 차리고 신당을 모시려는데 산신님들이 계시를 안 해주셔서 신당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시였나 봅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파트에 검정 드레스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쉬는 일요일 저녁 무렵이었을 겁니다. 담배 끊기가 워낙 어려운지라 가끔 집안에서 피면 냄새도 나고 해서 베란다나 아파트 복도에서 피곤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17층. 일요일 방에서 뒹굴뒹굴하다 해가 질 무렵쯤 복도에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꿔거지는 맨 끝쯤에서 웬 여자가 보이더군요. 마치 프란체스카의 깜장 드레스를 연상케 했죠. 저와의 거리는 아마도 한 20m쯤 됐을 겁니다. 턱을 괸 채 중앙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를 응시하면서 있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 딴엔 자기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서 간식거리와 TV 리모컨을 챙겨든 채 1시간 정도를 뒹굴뒹굴했고 잠시 후 전화가 와서 담배도 필 겸 다시 복도로 갔습니다. 담배를 하나 물고 불을 지피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구석 끝에 그 여자분이 그대로 또 있었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요. 그냥 시간 때우나 보다 했습니다. 다시 통화를 마치고 담배꽁초를 탄지신공으로 날리고 다시 들어와서 리모컨을 잡았죠.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한 5분 지나서 다시 나가봅니다. 깜장 드레스는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고 머리가 엄청 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찮아서 다시 들어갔고 좀 이따 다시 볼까 했죠. 한 10분 후 다시 나와서 봤을 무렵 시간은 대략 7시쯤이었습니다. 여름인지라 점점 어둑어둑했죠. 아무튼 모습이 좀 특이하고 사람 형상이 분명했는지라 자라처럼 목을 쭉 빼고 그 호수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죠. 원래 그닥 겁은 없는 편입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암튼 점점 다가 갈수록 형상은 점점 커 보였고 살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한 3m쯤 갔을까요? 거의 체육만처럼 부풀어 있는 깜장 드레스가 보였습니다. 제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고개 한번 안 돌리더군요. 당사자라면 당황할 겁니다. 내 바로 앞에 영상이 검고 보통 사람 2배의 그것은 마네킹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요. 그렇게 큰 여자 마네킹을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냥 내 바로 앞에 검은 그림자의 영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층이라 바람도 불었는데 머리카락 한 올 안 움직이고 턱을 괸 채 거의 2시간을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때 문득 귀신인가 생각하고 더 이상 못 갔습니다. 그러고는 참 별일이네 하고 무시하려 쓴 채 버라이어티 채널 3매경에 빠질 무렵 앰뷸런스 소리가 났습니다. 워낙 세대수도 많고 별일이 다 있는지라 그러려니 하고 구경이나 해볼까 했습니다. 사고는 대략 7시 반쯤이었고 그리 높지 않은 미끄럼틀에서 여자아이 한 명이 떨어져서 목이 부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기절을 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목이 부러진 건 며칠 후에 어머니가 말해줘서 알았고 몇 주일 전에도 여자아이 한 명이 놀이터에서 팔이 부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들인지라 험하게 놀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것과 연관하긴 싫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음날 놀이터 공사를 하더군요. 놀이기구의 노후화와 아파트 세단장이란 명목으로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깜장 드레스가 있던 라인에서 낮에도 가끔 화분이나 벽돌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도 그곳에서 사기 그릇이 떨어져서 아이를 업고 있던 할머니가 팔이 찢어진 일도 있었고 관리소에서는 최근에도 복도에서 물건 하나라도 던지다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토수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아파트까지 저당 잡혀 쫓겨나시게 되고 나중엔 교통사고로 사망까지 하신 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글 쓸 때 언급했던 분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가끔 그쪽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유독 그 엘리베이터 쪽 전구가 자주 나갑니다. 제가 그쪽 엘리베이터 탈 때 불이 3번이나 나갔습니다. 불 꺼진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냥 암흑 그 자체죠. 이번에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며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겐 시골에 계셨던 제2의 어머니나 다름 없었던 할머니만큼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이 삼촌 할머니였죠. 어렸을 때 항상 볼 때마다 용돈을 주시고 무지무지 이뻐해 주셔서 아직도 그립습니다. 정정하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갈수록 쇠약해지시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품으로 1년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항상 같은 기로에 있는 거니까요. 암튼 돌아가시고 3일장을 치르고 집에 어머니와 계셨던 삼촌은 찾아오시는 친인척분들을 맞이할 준비로 바쁘시고 술도 거하게 드셨죠. 그리고 한 12시쯤 되어서 다들 늦은 시간이라 뒤가들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와 청소 중이셨고 삼촌은 방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손님들이 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삼촌은 저희 어머니를 누님이라 부르십니다. 누님 상 좀 더 봐야겠어. 손님이 또 오셨네. 평수가 좀 큰 아파트라 주방과 현관은 조금 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늦은 시간에 또 손님이 왔단 말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상을 차렸고 거실로 내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시다 술이 취해 비실비실 떼고 계셨고요. 손님 왔더더니 다들 금방 가셨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누님 뭔 소리야 저기 거실에 3분 계시잖아. 라고 삼촌이 말했습니다. 이게 술 먹고 햇소리 하나 아주 그냥. 누님 왜 그래 저기 3분 검은 양복 입고 앉아있구만. 그때 저희 어머니는 소름이 쫙 끼쳐 갑자기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그리 큰 집에 삼촌 혼자 두고 오기도 뭐하고 해서 그때쯤 저를 같이 자자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쯤 내려간 기억으론 삼촌 혼자 거실에 앉아서 혼자 술 취해서 웅얼웅얼 하고 계셨죠. 원래 술 취하면 웅얼웅얼 되잖습니까? 저는 그러려니 하고 비는 방에 이불 깔고 바로 취침 모드로 전향했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아마 꿈이었을 겁니다. 자꾸 거실에서 웅성웅성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나이 좀 있으시는 남자 목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더군요. 그 상태로 있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출근을 하였고 어찌어찌해서 또 오후가 되어 또 삼촌네서 자게 되었죠. 그때는 제 눈으로 봐도 친인척분들 손님이 몇몇 분 계셔서 인사드리고 우리 조카야 라고 소개를 받고 공손히 술 몇 잔 받아먹고 취침 모드 바로 전향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술 먹기도 조금 불편하고 해서 잠이 들려는데 불빛이 좀 비치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들었는데 후덥지근하고 답답하고 해서 삼촌이 내가 자니까 보일러를 트셨나 보다 했습니다. 좀 방 기운이 싸늘 했고 머리만 답답하고 열이 나더군요. 뭐 술 기운이라 그러려니 했고요. 그러고 또 아침이 되었는데 길동아 손님들은 아직 자냐? 라고 삼촌이 말했습니다. 네. 삼촌 저 혼자 잤잖아요.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제 그분들 밤늦게 또 오셔서 너무 늦고 약주도 하시고 해서 저번 넓고 제 조카놈 자니까 저기 가서 주무시라고 했었어. 3분 다 들어가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암튼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출근해서 좀 몸도 뻑적지근 무지 쑤시더군요. 한 일도 없는데. 그때 문득 삼촌이 한 얘기가 생각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삼촌이 아침에 이상한 말 하던데.
아들 자는데 감히 다른 사람 들여 보낸 거요? 라고 말씀하시며 뭔 소리냐며 윗글에 있었던 일들을 제게 다 말해주셨고 저는 시겁해서 다시 그냥 저희 집으로 와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생각하니 새벽에 삼촌 혼자 술을 드시는 모습을 봤고 저는 뭐 마음 아픈 심정이라 모른 채 하였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 새벽에 들렸던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낮을 때 잠시 비쳤던 빛은 그분들이 문을 열었었단 말인가. 그럼 난 귀신색과 잠을 잔 거란 말인가. 어머니 말로는 연장 3일을 삼촌이 햇소리를 하며 3일 동안 계속 아무도 없는데 상 좀 보라고 손님 술상 좀 차리라고 그랬답니다. 그 뒤로 삼촌 집안에 하나는 건 현관 문 앞에 부적이었죠.